UAE가 한국산 천궁의에 세 번째 포대를 가능한 한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미 배치된 2개 포대가 중동의 실제 미사일 공격 상황에서 약 60여 발을 발사했고 약 96%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다는 평가가 나온 직후였습니다. 더 놀라운 장면은 완성된 포대 전체가 도착하기도 전에 요격 미사일부터 먼저 공수됐다는 점입니다. UAE는 자국의 C-77 수송기를 한국으로 보내 필요한 물량을 직접 실어 갔습니다. 평시의 무기 수출이 아니라 실제 방공망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한 긴급 수송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표현에서는 네 번째 포대가 언급됐지만 현재 확인되는 긴급 인도 대상은 세 번째 천궁유 포대입니다. UAE는 2022년 천궁2를 도입했고 먼저 배치된 2개 포대가 실전에서 운용됐습니다. 이후 이란발 미사일 위협이 거세지자 남은 전력의 조기 인도를 요구했고 세 번째 포대의 전력화가 앞당겨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핵심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이미 전장에서 사용된 2개 포대가 실제 공격을 막아낸 뒤 추가 전력을 더 빨리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천궁2가 주목받은 이유는 약 96%라는 숫자 때문입니다. 2개 포대에서 약 60여 발이 발사됐고 대규모 복합 공격 속에서 높은 요격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실전에서는 시험장의 조건과 전혀 다른 변수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목표의 속도와 고도도 계속 달라집니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더는 수많은 신호 가운데 실제 위협을 골라내야 하고 교전 통제 체계는 어떤 목표를 먼저 처리할지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96%에 가까운 수치가 거론됐다는 사실 자체가 천궁2의 존재감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UAE가 급하게 원한 것은 단순한 미사일 한 발이 아닙니다. 발사대 다기능 레이더, 교전 통제 체계 요격 미사일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완성된 방공체계입니다. 하지만 전쟁 상황에서는 모든 장비가 한 번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요격탄을 우선 공수하고 현지에서 운용 중인 체계의 전투 지속 능력을 먼저 끌어올리는 방식이 선택됐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엇과 같은 체계를 추가 도입하려면 계약과 생산 인도까지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계약과 생산 체계가 연결된 천궁2는 긴급 소요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진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원문에는 현지의 LIG 넥스원 인력 약 40명, 한화계열 인력 약 60명, 그리고 긴급 요청으로 추가된 6명까지 60여 명 규모의 기술진이 상주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장비를 넘겨주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 운용 과정에서 점검과 정비, 소프트웨어 대응까지 함께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숫자를 단순 합산하면 6명이지만 60여 명이라는 표현은 현장 인력 규모를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지역에 가까운 환경인 만큼 안전 문제도 중요합니다.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안전구역과 비상철수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장 기술진 파견을 둘러싼 논쟁도 있었습니다. 위험 지역에 민간 인력을 보내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왔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반면 원문은 파견 인력 상당수가 회사의 일방적 지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인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이들을 위해 실시간 전황 분석을 바탕으로 안전구역을 정하고 비상철수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장면은 방산 수출이 계약서와 장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실제 전력화에는 사람과 정비 현장 판단이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군사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전 데이터입니다. 연구실에서 수천 번, 수만 번 시험해도 실제 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미사일이 예상과 다른 궤적으로 움직이는 순간 여러 표적이 동시에 들어올 때 레이더 화면에 나타나는 혼선 강한 열기와 먼지가 센서와 기계 장치에 주는 영향, 통신 지연이 교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실전이 아니면 완전히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중동에서 확보되는 이런 데이터는 천궁 이외 소프트웨어와 운용 절차를 더욱 정교하게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특히 천궁 이외 핵심 가운데 하나는 콜드런치 방식입니다. 미사일을 발사관 안에서 바로 점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 압력으로 먼저 밖으로 밀어낸 뒤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합니다. 이 방식은 발사대를 화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발사 방향을 빠르게 바꿀 수 있어 360도 전 방향에서 접근하는 위협에 대응하기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출 압력과 미사일 자세, 공중 점화 시점이 정확하게 맞아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크게 어긋나면 미사일이 정상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거나 발사대 주변에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동의 환경은 이 기술을 시험하기에 매우 가혹합니다. 여름철 기온이 50도를 넘는 상황에서는 가스 압력과 장비 내부 온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래 폭풍이 불면 미세한 먼지가 기계 장치와 센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출 속도가 달라지면 엔진 점화 시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드런치는 단순히 미사일을 위로 튕겨 올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온도와 압력 자세 시간, 센서 정보가 매우 짧은 순간에 정확히 맞아야 하는 종합 제어 기술입니다. 원문은 개발 과정에서 사막 환경을 모사한 환경 챔버 시험이 수만 번 진행됐고 가스 압력과 점화 시점을 0.01초 수준까지 계산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수치는 콜드런치가 얼마나 민감한 기술인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중동 운용에서는 약 60여 발이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동안 사출 단계에서 치명적인 실패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실험실의 성능표가 아니라 뜨거운 사막과 실제 경보 상황 속에서 장비가 반복 운용됐다는 점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러시아의 사-300 역시 콜드런치 계열의 발사 방식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체계입니다. 원문은 알제리의 사막 훈련 중 정상 점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비교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다만 이런 개별 사고 사례는 운용 조건과 정비 상태, 장비 형식에 따라 원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막과 고온 환경에서 콜드런치 방식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천궁 2가 실제 중동 환경에서 반복 운용됐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검증 자료가 됩니다. 이 경험은 천궁 2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이 운용하는 대형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도 콜드런치 계열 기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무기가 현무5입니다. 현무5는 약 40톤급으로 거론되는 초대형 탄도미사일입니다. 공개된 수치에서는 약 36톤 안팎의 중량이 제시되기도 하기 때문에 40톤급이라는 표현은 체급을 설명하는 말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 무게의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운용하려면 발사 순간 발생하는 충격과 화염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무5처럼 거대한 미사일을 발사관 내부에서 바로 점화하면 발사 차량과 발사관이 받는 열과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스 압력으로 미사일을 밀어낸 뒤 안전한 높이에서 엔진을 작동시키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콜드런치는 은밀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직접 엔진을 점화할 때보다 발사 지점 주변에 화염과 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대한 미사일이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순간 자체는 강한 열과 소음을 만들지만 발사대가 직접 받는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분명합니다. 이 원리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잠수함의 수직 발사관은 지상 발사대보다 훨씬 제한된 공간입니다. 물속에서 로켓 엔진을 발사관 안에서 직접 점화하는 방식은 잠수함과 승조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먼저 발사관 밖으로 밀어내고 수중을 통과시킨 뒤 수면을 벗어난 시점에 추진기관을 작동시키는 방식이 핵심이 됩니다. 콜드런치 기술이 잠수함의 생존성과 직접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한국 해군의 도산 안창호함은 이런 기술적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전력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한국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운용 능력을 갖춘 3,000톤급 잠수함입니다.
2026년에는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를 거쳐 캐나다까지 항해했고 이후 하와이 인근에서 림팩 훈련에도 참가했습니다. 단순히 항구 주변에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장거리 항해와 연합 훈련을 통해 한국 잠수함의 작전 지속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천궁취에서 축적된 콜드런치 기술과 잠수함 미사일 발사 기술이 완전히 같은 체계는 아니지만 가스 사출과 점화 제어라는 공통된 기술축은 한국 미사일 기술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결국 UAE에서 벌어진 일은 한국 방산의 이미지를 바꾸는 사건이 됐습니다. 과거 한국 무기의 장점은 가격과 빠른 납기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실제 미사일 공격을 막아낸 전투 기록이 함께 언급됩니다. 약 60여 발, 약 6%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무기는 카탈로그의 최대 사거리보다 실제 운용 신뢰도가 더 중요합니다. 필요한 순간에 레이더가 켜지고 지휘 체계가 판단하고 발사대가 작동하고 미사일이 정확한 시간에 점화돼 목표를 향해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연결돼야 한 번의 요격이 완성됩니다. 이 흐름은 중동을 넘어 유럽 시장에서도 한국산 항공전력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노후한 허크 T2 구동훈련기를 대체할 새로운 제트 훈련 체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론되는 한국계 후보가 TF-50입니다. TF-50은 T-50 계열을 기반으로 한 전술훈련형 제안으로 FA-50과 기술적 기반을 공유합니다. 원문에서는 TF-50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태국 등에서 이미 운용된 것으로 표현됐지만 정확히는 이 국가들이 T-50 계열과 FA-50 계열을 운용하고 있고 영국에 제한되는 형식은 TF-50입니다. 영국 훈련기 숫자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허크 T2를 76대 보유하고 있고 가용률이 60%에 못 미친다는 수치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현재 영국의 허크 T2 보유 규모로 확인되는 숫자는 28대입니다. 이 76대라는 숫자는 허크 계열 전체나 과거 보유 수치와 혼동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가용률과 정비 문제 때문에 허크 T2의 교체 논의가 2040년보다 앞당겨졌다는 큰 흐름은 맞습니다. 영국은 2026년 새 제트 훈련 체계 도입을 위한 시장 조사를 시작했고 차세대 전투기 조종사 양성에 적합한 플랫폼을 찾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기체당 연간 정비 비용 400만 파운드, 전체 유지 보수 비용 연간 3억 파운드 한화 약 우원째 700억 원이라는 수치도 제시됩니다. 다만 이 숫자들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허크 T2 단일 기종의 연간 정비 계약액과 그대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영국의 예산 부담을 설명하는 참고 수치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분명한 것은 영국이 허크 체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큰 비용을 투입하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훈련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선택에는 정치와 재정 문제도 겹쳐 있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복지와 재정 지출, 국방 투자 사이에서 예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차세대 전투기와 핵잠수함 항공모함 전력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기 교체에서도 단순히 가장 유명한 기종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운용 비용과 납기 산업 협력 조건을 함께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문이 라이선스 생산과 기술 이전 가능성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영국 내 생산과 정비 참여가 확대된다면 단순 구매보다 정치적 설득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TF-50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미 완성된 TF-52 계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원문은 제작 단가를 약 2,5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 수준으로 제시하고 TF-50과 FA-50 계열의 20여 개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계약 가격은 장비 구성과 훈련 무장 정비 지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이미 생산 기반이 존재한다는 점은 일정과 위험 관리에서 강점이 됩니다. 새로운 기체를 처음부터 개발하는 사업보다 인도 시점을 예측하기 쉽고 조종사 훈련 체계도 빠르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 상대 가운데 하나는 보잉과 사업의 T-7A입니다. 원문은 T-7 계열의 일정이 최소 3년 이상 늦어졌고 소프트웨어 통합과 기체 구조 문제 때문에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합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훈련기 선택이 단순한 항공기 구매가 아닙니다. F-35B와 타이푼 조종사를 안정적으로 양성해야 하고
앞으로 등장할 6세대 전투기 체계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훈련 체계에서 공백이 생기면 값비싼 전투기가 있어도 조종사를 충분히 배출하기 어렵습니다. 영국은 국방비를 GDP 대비 2%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유지해왔고, 동시에 6세대 전투기 개발과 핵잠수함, 항공모함 전력 유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훈련기 사업은 가격만 보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도입 시점, 정비 비용, 가동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현지 산업 참여까지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영국의 주요 군수 조달 가운데 약 30%가 미국 이외 국가에서 이루어졌다는 원문의 수치가 강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산만 선택한다는 고정관념보다 실제 전력 공백과 비용을 줄이는 선택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천궁기가 보여준 약 96%의 요격 성과, 약 60여 발의 실전 운용. 세 번째 포대의 긴급 인도 요구는 하나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납기가 빠른 것만으로는 전쟁에서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실제 공격이 시작됐을 때 작동해야 합니다. 90도가 넘는 사막에서도 발사돼야 합니다. 0.061초 수준의 점화, 제어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수십 번 반복해도 같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현장의 기술진이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궁위에서 현무5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리고 유럽의 훈련기 시장까지 이어지는 흐름의 핵심은 결국 신뢰입니다. 약 40톤급으로 거론되는 현무5를 밀어 올리는 기술도, 바닷속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안전하게 사출하는 기술도, 전투기 조종사를 5세대와 6세대 전력으로 연결하는 훈련 체계도, 마지막에는 반복 가능한 기술 완성도로 평가받습니다. UAE가 세 번째 포대를 더 빨리 요구한 장면이 강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이제 가격표가 아니라 실제 운용 기록으로 평가받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